안녕하십니까. Uncertainty for Bayesian Network and Density Network에 대해서 발표할 고려대학교의 김준홍입니다. 먼저 야렌갈 교수님이 이제 쓰신 테시스 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이 스탠더드 딥러닝 모델이고요. 오른쪽이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입니다. 저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를 트레이닝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와서 인퍼런스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스탠더드 딥러닝 모델은 그냥 민스퀘어 에러를 써서 포인트 와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인퍼런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가장 쉬운 예로 싱글 가우시안을 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 에버리지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에버리지 값은 싱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파라미터인 뮤 값이 나오는 거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싱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 혹은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리언스를 기준으로 두 가지 언서턴티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로트릭 언설턴티고요. 알로트릭 언설턴티는 줄일 수 없는 언설턴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미 메저먼트 노이즈가 있기 마련인데 그 메저먼트 노이즈는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키가 183인데요. 제가 어디에 가서 키를 계속 쟀다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참값이 183.0으로만 수집이 될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약간의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메저먼트 노이즈는 우리가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코인 플리핑을 했을 때 나오는 이제 내재적인 언설턴티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시가 엘렉트릭 언설턴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언설턴티입니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모델 트레이닝을 했을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맞으면 베리언스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정의가 되고요.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수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이 의미를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제가 예시를 키로 들었었는데 제 키에 대한 참값이 여기 있다고 파란색이 y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메저먼트 노이즈로 인해서 fx라는 데이터로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리얼라이제이션 된 데이터는 f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참값에서 에타만큼의 이제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에타는 즉 노이즈는 노멀 분포를 따르고 제로민의 어떠한 베리언스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y-f at x 스퀘어의 expectation은 total predictive variance가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allotric uncertainty와 epistemic uncertainty로 디컴포지션을 해보겠습니다. 원식이 여기에 있고요. 원식에 대해서 fx를 한번 더해주고 한번 빼줌으로 인해서 그냥 양 옆의 식이 동일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앞텀 두 개와 뒷텀 두 개를 스퀘어를 따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스퀘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두 배의 이제 앞텀에 대한 부분과 뒷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expectation y-fx는 결국 제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정의하기를 expectation fx는 그냥 expectation fx로 나올 거고요. expectation y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정의를 하기를 y는 fx 플러스 에타라고 했고 에타 expectation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 y랑 expectation fx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텀 전체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expectation y-fx의 스퀘어랑 그리고 fx-f-x의 스퀘어의 expectation이 남습니다. 그러면 앞 텀 자체가 이제 electric uncertainty가 되고 뒷텀이 이제 epistemic uncertainty가 되는데요. 이 식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의를 하기를 y는 fx 플러스 에타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y-fx 자체가 결국 에타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하기를 에타는 제로민을 가지고 어떠한 베리언스를 가진다고 했는데, 이 베리언스 자체가 결국 메저먼트 노이즈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y 참값에서 가진 노이즈만큼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된 fx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앞텀 자체가 electric uncertainty가 됩니다. 뒷텀을 보시게 되면 리얼라이제이션 된 fx와 우리가 이 fx를 통해서 만든 모델이 뱉은 이제 예측값에 대한 분산인데요. 결국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된 fx에 가깝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 그 uncertainty decomposition과 bias variance decomposition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노테이션을 가지고 bias variance decomposi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total predictive variance로 시작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x 플러스 fx를 넣어줍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정의를 하기를 이제 y는 fx 플러스 에타라고 했기 때문에 에타는 결국 y-fx가 됩니다. 그래서 y-fx가 이 에타로 바뀌게 되고요. 이 에타 자체의 베리언스가 앞서서 정의를 하기를 electric uncertainty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 자체가 결국 앞에서 봤던 uncertainty decomposition과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럼 앞섬 텀, 이 텀 자체가 지금 electric uncertainty가 될 건데요. 이 텀에다가 f by x랑 f 플러스 f by x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퀘어를 해주면 밑에 있는 식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식에서 이제 날아가는 부분은 expectation f by x minus f at x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정의를 하기에 그 f hat x의 expectation f by x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0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텀이 다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텀만 보게 되면 이제 bias와 variance 그리고 electric uncertainty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total predictive variance로 두 가지의 decomposition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uncertainty decomposition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bias variance decomposition을 했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electric uncertainty는 똑같이 빠지게 되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이 electric uncertainty와 epistemic uncertainty와 bias variance의 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epistemic uncertainty는 variance와 bias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지안 뉴럴넷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룰 것은 드롭아웃을 기반으로 한 학습 방식을 볼 겁니다. 먼저 이제 베이지안의 이퀘이션을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이퀘이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노테이션이 의미를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캐피탈 X, Y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스타가 붙어 있는 이 X, Y 부분은 테스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의 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식은 굉장히 깔끔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포스테리어 부분입니다. 이 포스테리어 부분을 이제 구하기가 인트랙타블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씁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QPyW라는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부분이 포스테리어고 이 포스테리어를 구하는 게 좀 인터랙티브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할 거고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은 QPyW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메저로 컬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컬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의 이퀘이션을 그대로 대입하면 오른쪽 식과 같이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이쪽 밑에 식으로 옮길 때 midterm에다가 이제 pw를 넣어주고요. 위쪽에다가 px and y를 넣어주게 되면 밑에 식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변형만 한 거고요. 결국 이제 로그 텀으로 다 싸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더하기나 빼기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 텀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때까지 한 거는 그냥 이 식 자체를 변형만 한 겁니다. 결국 그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이 QPyW와 저희가 인터랙티브를 하기 때문에 가져온 이 포스테리어에 대한 컬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 밑에 식을 이 식 자체를 밑에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게 되면 이제 W로 마지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제 안쪽 텀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텀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이 그대로 나온 거를 두고 나머지 식을 다 저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밑에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이 식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식이 그대로 밑으로 오게 되고 이 식은 다시 컬백-라이블러 전스로 변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 식 텀도 좌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컬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의 한 가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0보다 크고 이제 디스턴스를 메저로는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컬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항상 크거나 같겠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이 텀을 한번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등호가 같다는 것에서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식 자체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텀이 에비던스가 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로그 에비던스입니다. 그리고 이 에비던스의 하한 값이 결국 오른쪽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텀 자체를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라고 하고 이 식 자체에서 더 엄밀히 말하면 로그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가 됩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로그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논문에 이제 테시스의 19페이지에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제 똑같은 식인데 이제 다른 점이 없고요. 이 식 자체를 빼서 이항을 하면 다음과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랑 이제 테시스에 있는 식이랑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보의 식 자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로그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에 두 가지 텀이 있게 되는데 이 뒤에 식부터 보게 되면
이 식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저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제이션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지 않습니까?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이 뒤에 식이 의미를 하고요. 앞텀을 보게 되면 결국 프라이어 피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건 이 포스테리어와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의 커넥 라이브러 다이버전스를 최적화 시키는 식은 결국 오른쪽 식같이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 표시는 원래 여기에 이제 에비던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에비던스 값 자체는 컨스턴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죠. 같은 건 아닌데 최적화할 때 어떠한 상수값이 더해지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러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식 자체는 결국 밑의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이제 네트워크로 치면 파라미터의 뭐 레이어 안에 있는 노드를 전부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나게 작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간단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쓰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그 많은 양의 파라미터들을 다 인퍼런스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제 문제가 첫 번째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식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이 large n이 의미를 하는 것은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더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나 비싼 과정이라는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문제를 먼저 간단하게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려고 다음과 같은 방식을 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미니 배치 단위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m개로 두고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파라마타이즈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dw를 이제 d2로 변경을 하고요. 앞쪽 텀도 다음과 같이 리파라마타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이 w 자체를 다음과 같은 펑션으로 변환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펑션 자체가 이제 드롭아웃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미니 배치를 하고 지금 리파라마타이즈를 한 이 식 자체가 결국 몬테칼로 에스티메이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드롭아웃이랑 연결을 하느냐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에서 스토캐스틱 레귤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드롭아웃이나 아니면 가우시안 드롭아웃이나 아니면 웨이트 자체의 랜덤리스를 거는 이제 드롭 커넥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드롭아웃을 쓸 거고요. 먼저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인풋 x에 대해서 드롭아웃을 걸었고요. 그 드롭아웃을 건 게 xha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hat은 어떠한 매트릭스 연산이 되고 바이어스가 더해진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 결국 히든 밸류가 될 겁니다. 이 히든 밸류에 대해서 다시 드롭아웃을 건 거를 h-hat이라고 하고요. 이 h-hat에 대해서 어떠한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한 아웃풋이 y-ha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안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최적화해야 될 파라미터는 M1 매트릭스와 M2 매트릭스와 그리고 바이어스 벡터가 됩니다.
이제 앞에 봤던 식을 좀 다시 확장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히든 밸류의 드랍아웃을 건 거를 H의 해시라고 가정을 했고 M2 매트릭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거를 저희가 예측한 Y 해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듯이 H hat은 그 히든 밸류 자체 드랍아웃을 건 거를 M2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건데 결국 그 저희가 드랍아웃을 매트릭스 연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E2 hat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이고널 값만 쓰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이고널 값만 빼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H와 H 매트릭스와 M2 매트릭스의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결국 그 앞쪽에 있는 열값과 그 뒤쪽에 있는 열값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고널 값 자체를 뒤쪽에다 곱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H 매트릭스에 곱하던 거를 그냥 M2 매트릭스에 곱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같이 뒤쪽에 곱하는 거랑 이제 히든 값이 남게 되는데요. 근데 히든 값을 저희가 정의를 하기를 다음같이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인풋에 드랍아웃을 건 거에 M1 매트릭스 연산을 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준 걸로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 hat 자체가 드랍아웃을 건 거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이고널 값을 뒤쪽에다 곱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풀어보자면 M1과 M2 매트릭스에 이렇게 드랍아웃을 건 거를 W1 hat과 W2 hat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파라미터는 W1 hat, W2 hat 바이어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 봤듯이 W1, W2 그리고 바이어스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E는 그 민스퀘어 에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M별로 이제 드랍아웃에 대한 로스가 형성이 되는데요. 뒤쪽은 이제 M1 매트릭스와 M2 매트릭스와 바이어스의 L2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네, 3번에 지금 그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민스퀘어 에러 자체는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정의를 할 때 W1 hat과 W2 hat은 M1 매트릭스의 M2 매트릭스의 드랍아웃을 건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펑션 자체를 저희가 앞서서 세타를 정의를 할 때 M1과 M2와 바이어스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드랍아웃에 대한 분포 자체가 저희가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리퍼마타이제이션을 한 것에다가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 자체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의문점이 생기는 거는 저희가 앞서서 봤던 이 몬테칼로 에스티메이터랑 이 드랍아웃에 대한 로스가 과연 같은가라는 건데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이쪽 부분 둘 다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부분은 같고 여기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타우가 붙는데 어찌됐든 상수값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럼 남는 부분이 이 L2 레귤라이제이션 부분과 이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텀이 두 개가 최적화할 때 같다고 볼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인데 이거는 테시스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URL이 테시스 URL인데요. 여기에 섹션의 3.2.3절과 어펜딕스 A 텀에 대해서 KL 컨디션으로 이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LTO 레귤라이제이션과 이 컬백 라이벌 다이버전스의 미분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드롭아웃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하는 거랑 앞에서 봤던 몬테칼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하는 거랑 어떠한 상수, 여기서 타우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컨스턴트 값에 대해서 곱한 것만큼의 차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드롭아웃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드롭아웃을 기반으로 아웃풋 프로바빌리티 자체를 이 논문에서는 싱글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럼 싱글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t, 라시 t는 전체 드롭아웃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결국 드롭아웃의 횟수만큼에 대해서 베리언스가 생길 거고 거기에 대한 에피스테믹과 엘러트릭 언설티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해당 방식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드롭아웃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고, 샘플링을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또 몇 번의 샘플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그리고 어떠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좀 비싼 작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인퍼런스를 다 진행을 하고 결국 아웃풋을 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리그레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싱글 가우시안을 가정한다는 게 되게 실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이면 이 피팅을 한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예측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나 뽑아온 건데요. 얀리쿤 교수님이 본인은 이제 샘플링 메서드에 자기 약간 알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자기 베이지언도 안티 베이지언도 아니지만 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샘플링 메서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얼타임에 적용하긴 좀 버겁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논문은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보고자 연구가 된 논문이고요. 첫 번째 샘플링 프리로 드롭아웃을 하지 말고 그냥 샘플링 프리로 하자는 것으로 가고, 두 번째는 싱글 가우시안이 문제니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 풀자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결국 했던 방식은 믹처 덴시티 네트워크인데요. 믹처 덴시티 네트워크는 1994년도에 저희가 바이블로 보고 있는 머신러닝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앤 비숍이 94년도에 제안한 방식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각각의 가우시안에 대한 프로바빌리티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믹스처로 결국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면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어떤 N개에 대한 가우시안의 파라미터와 거기에 대한 웨이트를 학습을 해버리자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인퍼런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각각 J번째에 있는 가우시안의 웨이트 또 학습을 해야 되고, J번째의 뮤 벡터도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J번째 코비넌스 매트릭스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웨이트는 소프트맥스로 구할 수가 있고, 뮤 벡터 자체의 범위가 전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값이 됐던 플러스 값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베리언스 혹은 코비넌스 매트릭스 부분이 되는데, 베리언스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트릭으로 익스포넨셜 텀을 네트워크 아웃풋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원 논문에서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는 몇 가지 이제 학습을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에 대해서 스탠다이제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의 정수배로 그 베리언스가 커지는 어퍼 바운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이고널 커비넌스 매트릭스만 썼습니다. 다이고널 커비넌스 매트릭스만 쓴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시그모이드 펑션의 정수배를 건 이유는 베리언스의 어퍼 바운드를 설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스탠다이제이션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그 베리언스 자체가 굉장히 커질 일이 사실상 많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퍼 바운드를 거는 게 학습에서는 조금 더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학습했을 때 느꼈던 점은 사실 어떠한 제2번째 가우시안이 만약에 이 웨이트가 굉장히 작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시그마 텀이 굉장히 커지게 되던 굉장히 작던 간에 전체의 라이클리우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트 값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면 이 값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스탠다디제이션을 하고 어퍼 바운드를 잡아주는 게 네트워크 학습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이고널 커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썼다고 가정을 했는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그 다이고널 커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쓰면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가우시안의 개수가 n개고 아웃풋 디멘션이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 풀 커비넌스 매트릭스를 썼을 때 아웃풋 디멘션은 여기서 말하는 nm은 뮤 벡터의 전체 파라미터 개수고요. 왜냐하면 뮤 벡터의 길이가 m이고 그게 n개가 있으니까 nm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웨이트가 n개가 필요하고 풀 커비넌스 매트릭스가 n 곱하기 m 제곱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우기로 커비넌스 매트릭스가 파스티브 세마의 데피니트 매트릭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제곱만큼을 다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다음과 같이 너무나 큰 파라미터를 인퍼런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이고널 매트릭스만 쓰게 되면 이 뒷텀 자체가 그냥 n 곱하기 m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해야 될 파라미터 자체가 적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더 큰 장점인 두 번째 장점은 연산을 할 때 있습니다. 연산을 할 때 저희가 이 전체 likelihood의 식을 보시게 되면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고요.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게 2x2짜리 커비넌스 매트릭스에서 연산을 할 때도 그 디터미넌트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인버스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예시를 든 이유는 다이고널 커비넌스 매트릭스 때문인데요. 그 다이고널 커비넌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그냥 이 다이고널 값의 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인버스 매트릭스는 제 위의 식같이 어떠한 연산을 거쳐야 되는 매트릭스 연산을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다이고널 값의 역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고널 커비넌스 매트릭스를 이제 저 위에 식에 대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디터미넌트랑 인버스 매트릭스였다면 다이고널 커비넌스 매트릭스를 쓰면 디터미넌트가 다음과 같이 그냥 벡터 연산의 곱으로 벡터 안에 있는 그냥 다이고널 벡터 안에 있는 엘리멘트 와이즈 곱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할 때도 그냥 역수만 취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산에서 이점을 크게 얻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x2가 아니고 굉장히 큰 풀 코비넌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와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산 과정 자체에서 연산 시간을 다 겪는 그 대가보다 결국 퍼포먼스가 좋냐라고 따졌을 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다이고널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웃풋 디멘전이 m이고 가우시안 개수가 n일 때 이제 만약에 m과 n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컴퓨테이션 버든은 풀 코비넌스 매트릭스가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 디멘전도 크기 때문에 다이고널 코비넌스 매트릭스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믹셔 덴시티 네트워크의 토탈 익스펙테이션과 토탈 베리언스를 기준으로 이제 알레오트릭과 옵티미스틱 언설턴티로 나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토탈 익스펙테이션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J는 J 번째, 그리고 왜냐하면 이 J 그 전체 K만큼의 가우시안에 대해서 믹셔 덴시티 네트워크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토탈 익스펙테이션은 결국 얘의 값 자체가 결국 뮤 J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익스펙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 베리언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토탈 베리언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미 토탈 익스펙테이션을 구했잖아요. 이 식 자체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전체 그 인테그럴 안에 있는 식만 한번 오른쪽으로 옮겨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도 저희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방식처럼 마이너스 뮤 j와 플러스 뮤 j를 넣어주고요. 각 텀에 대해서 스퀘어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먼저 두 번째 식부터 보게 되면 얘에 대해서 마지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식을 보시게 되면 얘는 J번째 베리언스에 대한 식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J번째 베리언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식의 이 텀 자체가 0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텀 자체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전체 이 인테그랄 안에 있는 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다시 여기에 대입하고 J번째 웨이트랑 곱해주면 토탈 베리언스는 다음 밑에 있는 식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식처럼 저희가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토탈 베리언스가 결국 expectation의 variance, variation의 expectation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진 variance 자체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explained variance와 unexplained variance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explained variance를 epistemic uncertainty랑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unexplained variance를 이제 aleatoric uncertainty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근데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희가 나온 아웃풋에 대한 가우시안이 요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하나는
훨씬 더 베리언스가 크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케이스 1이라고 두고 얘를 케이스 2로 둘게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explained variance는 결국에 전체에 있는 민값에 대한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얘의 텀이 멀어졌기 때문에 2번에 비해서 비교적 멀기 때문에 explained variance는 2번보다 1번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unexplained variance의 의미를 보시면 각각의 variance에 있는 그 웨이트의 곱이에요. 그러면 얘에 대한 각각의 variance 자체가 지금 2번에 비해서는 훨씬 작기 때문에 2번에 비해서 1번에 있는 예시가 unexplained variance가 훨씬 더 낮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게 되면 이제 반대로 각각의 가우시안에 대한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고 이 가우시안 자체는 저희가 어떤 리얼라이제이션 된 fx에 대한 줄일 수 없는 결국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이 explained variance가 결국에는 각각의 가우시안에서 매주한 베리언스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2번이 1번보다 unexplained variance가 크게 되고 이거는 결국 electric uncertainty랑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을 위해서 synthetic data셋을 썼습니다. X1과 X2에 대한 앵시스 2차원짜리 모델이고요. 2차원짜리 모델은 마이너스 6에서 6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과 같은 펑션에다가 넣어서 synthetic data셋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실험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1사분면에다가 원래 있던 이 식 자체 1사분면에 굉장히 큰 노이즈를 준 게 노이즈 데이터셋이고요. 두 번째는 이 1사분면에 있는 데이터셋 자체를 아예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포지션인데요. 각 1, 2, 3, 4분면에서 나오는 이 fx랑 그리고 마이너스 fx 두 개를 겹친 데이터셋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셨습니다. 자, 하이퍼 파라미터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당연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썼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2개, 히든 노드 256개, 믹셔 개수 10개, 그리고 드롭아웃 기반의 엘리트릭 언설턴티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랑 비교를 하고자 함으로 결국 샘플링 개수를 몇 번 해야 되냐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건 50번을 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고요.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트는 0.8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항상 이제 그 미셜 센스 네트워크나 이제 가우시안 믹셔 모델을 쓸 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중 하나가 믹셔 개수 몇 개 쓸 것인가라는 파라미터이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개 정도 써도 퍼포먼스 자체가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아웃풋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fx를 가정한 것 자체가 굉장히 멀티모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컴포지션 경우에만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자체는 이제 렐루나 소프트 플러스 같은 거를 쓰셨을 때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아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앞서서 보여드린 synthetic data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요렇게 두 개가 요렇게 세 개가 드롭아웃 기반으로 나온 엘리트릭 언설턴티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의 결과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믹셔 센스 네트워크에 대한 unexplained variance랑 explained variance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렇게 컴포지션 데이터 셋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건 여기 범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노란색 3D 스캐터 플롯으로 되어 있는 게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그리고 학습을 한 후에 이제 리컨스트럭트 된 데이터 포인트들 자체가 리컨스트럭트 데이터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먼저 이제 앞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드랍아웃 기반의 엘리트릭 언설턴티,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로 하기 위한 그 모델의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밖에 예측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기본 가정 자체가 싱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의 에버리지 값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와 같이 전부 0으로 뽑는 에버리지 값을 뽑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릭 언설턴티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디컴포지션을 해도 이렇게 원체 데이터 스페이스 자체를 잘 리컨스트럭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지션 데이터 셋에 대해서 믹셔 덴스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뭐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잘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unexplained variance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잘 피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explained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크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간단한 예시로 살펴봤듯이 unexplained variance 자체가 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거리가 굉장히 길수록 이 explained variance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 부분이 보시게 되면 가장 그러한 경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노이즈 데이터셋에 대해서 노이즈 데이터셋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릭 언설턴티에 대한 정의가 그 내재되어 있는 줄이지 못하는 메저먼트 노이즈가 크게 나오면 결국 엘리트릭 언설턴티가 크게 나온다 라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 노이즈 데이터셋은 앞전 장표에 있듯이 1사분면 자체에 대한 노이즈를 굉장히 크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트릭 언설턴티가 잘 캡처를 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엘리트릭 언설턴티와 믹셔 덴시티 네트워크에서 나온 unexplained variance가 결국 연결이 되는데 결국 unexplained variance의 정의 자체가 각 가우시안에 대한 그 variance의 웨이트의 곱의 합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노이즈가 큰 데이터셋에 노이즈가 큰 영역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살펴본 거는 이 absence 데이터셋 두 개인데요. absence 데이터셋은 이제 앞선 장표에서 있듯이 1사분면에 대한 데이터를 아예 없앤 겁니다. 그러면 이 1사분면 자체가 out of distribution이 되겠죠. out of distribution에 대한 결과에서 이 electric uncertainty와 epistemic uncertainty를 봤는데요. 특히 이 드랍아웃 기반의 싱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결과에서 엘리트릭 언설턴티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가 이 1사분면을 잡지 못하는 결과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믹셔 덴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잡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out of distribution에서 이 explained variance가 크게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해줄 어떠한 기전은 사실 찾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자분은 이 weight decay에 대해서 이 absence region에 대한 이 electric uncertainty에 대한 결과를 실험을 했는데요. 사실 그 weight decay를 크게 걸수록
이 explained variance가 크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 equation 자체가. 그러고 여기 그 regularization effect에 대한 실험은 사실 야랭갈 테시스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논문에서도 그거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연구에서는 웨이트 디케이를 크게 걸수록 R of distribution에 explained variance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heavy noise에서는 이 부분이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unexplained variance 부분이 높게 나오고요. composition of function에서는 당연히 이 explained variance는 낮게 나오고 unexplained variance는 낮게 나오고 explained variance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absence of data는 두 개가 크게 나온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main contribution 중에 하나는 여기죠. 왜냐하면 그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사용한 드랍아웃 기반의 몬테카를로 에스티메이션을 통한 엘렉트릭 언설턴티와 에피스테믹 언설턴티에 대한 컴퓨테이션 타임인데요. 앞서서 봤듯이 이 드랍아웃을 50번 했습니다. 50번을 했기 때문에 다음같이 1초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믹셔 렌스 네트워크는 이 50번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샘플링을 그냥 한 번에 바로 인퍼런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약 48 밀리세컨드가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딱 50배 차이만큼 얘가 되냐 라고 했을 때는 50배보다는 50분의 1배보다는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봤듯이 믹셔 덴시티 네트워크에 대한 파라미터와 계산을 해야 되는 likelihood에 대한 연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 연산하는 것보다는 믹셔 덴시티 네트워크가 조금 더 걸리기는 하지만 이 50번의 샘플링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컴퓨테이션 타임이 짧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